늦은 저녁 시간대였다. 응급실로 울려지는 전화 한 통. 간호사가 전화를 받고 끊자마자 외치는 소리. 119 CPR 환자 5분 이내로 옵니다! 조용했던 응급실 분위기가 분주해지며 바빠진다. 30대 초반의 여성 환자. 119 대원은 다급한 나머지 왜 심정지가 왔는지 알려주지를 않았다. 그리고 저 멀리서 119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119 대원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고 카트 위에는 30대 젊은 여자가 누워있다. 119 대원이 한 손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이동했다. 무슨 이유로 심정지가 왔나요? 목을 매달았어요. 심폐소생실로 이동한 환자의 본격적인 소생술이 시작되었다. 의사 3명과 간호사 3명이 기본 한 팀으로 투입된다. 간호사 1명은 환자의 옷을 모두 제거한다. 그리고 가슴에 심전도 패치를 부착한다. 의사는 기관 삽관을 하고 다른 1명은 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또 다른 의사는 환자에게 바로 혈액을 채취한다. 심폐소생술 중 환자의 목에서 목을 맨 사건이 보인다. 목을 맨 환자들의 예우는 대체로 좋지 않다. 119 구급차가 도착을 하였고 환자가 카트에 실려 들어온다.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한 지 10분이 지나고 또 20분이 지났지만 심장 리듬에는 변화가 없었다. 심전도 기계는 차가운 평행선만 보여줄 뿐이었다. 임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20분 이상 시행해도 심전도 변화가 없다면 소생의 가능성이 낮다. 그 시간 동안 소생실 밖에 남자 보호자 1명이 울면서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환자를 살릴 수 없었다.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울고 있는 남자 보호자에게 환자가 사망하였음을 알렸다. 남자 보호자는 환자의 남편이었다. 더 이상 우리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살릴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 남편은 울음을 멈추었으며 멍한 상태가 되었다. 멍하게 지켜보는 남편을 향해 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10여 분이 지나서 환자의 부모님이 도착하였고 응급실은 오열과 울음바다가 되었다. 시신을 안치실로 옮기면서 한동안 시끄러웠던 시간이 정리되었다. 집에 와서 잠을 설치고 다음날 평소와 같이 응급실로 출근하였다. 간호사 1명이 외친다. 5분 이내로 119 CPR 환자 와요! 모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위한 준비를 한다. 어제 목을 맨 환자의 남편이었다. 어제는 아내가, 오늘은 남편이 응급실로 실려온 것이었다. 남편도 어제처럼 살리지 못했다. 망연자실하였다. 멍하게 아내를 보는 남편처럼 내가 멍해져서 남편을 보고 있었다. 내가 막을 수는 없었을까? 네,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에 나왔다가 분위기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나와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한 분 더 모시고 우리 전 전공이었던 선생님들 3분을 모시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할까요? 자, 인사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응급의학 의사회장 이형민이고요. 우리 제일 바깥쪽부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수련 받다가 지금은 이제 일반 젊은 의사로 살고 있는 이기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에서 일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 전공의 김찬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을 했던 전 전공의 전호입니다. 현재는 무직으로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이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그 책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었죠. 응급실 우리들의 24시간. 그 책을 홍보하는 영상을 가운데 앉아 계신 우리 김찬규 선생님께서 만들어서 올려주셨어요. 처음으로 여기 소개해드린 영상입니다. 보시고 저번에 방송한 후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책도 많이 사주시고 그래서 저희 젊은 의사들한테 좀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채널 타이틀이 비욘디인데 오늘 비가 오고 있어요. 네. 응급실 입장에서는 다행일 수도 있고, 네, 응급실 입장에서는 오늘 휴일이라서 아마 많이들 긴장했을 텐데 그나마 비가 오면 환자가 조금 적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 좀 수월하기는 합니다. 먼저 근황부터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기현 선생님 저번에 방송 나오고 나서 주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날 저 여자친구는 그래도 얼굴 깔끔하게 잘 하고 갔다고 칭찬을 한마디 해줘서 네. 네, 그랬고요. 저희 그 댓글 달아주신 것도 좀 보고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또 저희 목소리 들어주시고 또 많은 얘기 잘 나눠주셔가지고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우리 전호 선생님 먼저 물어볼까요? 주변 사람들 반응이 좀 어땠나요? 네, 주변 분들께서 대부분 이제 좋은 내용이다 아니면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은 그 사람들이 보통 몰랐던 그 응급의학과 의사들도 사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게 돼서 좋았다고 많이 얘기 들었고 책을 꼭 사야겠다고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선생님들이 확실히 우리 MZ 세대라서 그런지 방송에 전혀 부담도 없는 것 같고 너무 또 말씀 잘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새로 참여하신 우리 김찬규 선생님, 네, 이렇게 얼굴이 노출되고 신원이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럽지는 않았나요? 제가 MBTI가 요새 MZ 세대는 MBTI로 얘기하거든요. MBTI가 MFP여서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를 얻는 편입니다. 그럼 다들 좀 까봐야 되겠네. 저는 MFJ거든요. ENFJ. 안타깝게도 그 똑같은 사람 얘기할 때 두 사람을 항상 얘기해요. MFJ인 사람. 오바마하고 윤석열.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문제인가? 리더형. 네. 그래서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또 들어와서 얘기 주시고요. 네, 엔젤님 저번 시간에도 질문 좋은 거 많이 해주셨었죠. 네, 민둥님, 또 낙숙가 전문의님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전화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모든 분들 반갑고요. 오늘은 약간 좀 심각한 이야기들도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상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이제 책을 팔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책 얘기를 너무 많이 했었고, 오늘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이제 내일이나 모레 법원에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또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법원에 제기한 그런 집행정지 가처분이 판결이 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되게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이제 한 번쯤은 조금 좀 돌아온 상황을 한번 정리하고 또 그동안 많이 이제 고민들을 했었던 필수 의료에 대한 얘기, 또 정말로 이제 의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좀 진중하게 나눠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좀 준비를 했어요. 이제 두 개로 나눠서 1부와 2부로 나눠서요. 1부의 경우에는 저희가 필수 의료 위기와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2부에는 지금 현재 이제 의료 사태,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것을 정부에 의한 의료농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농단과 필수 의료를 포함한 응급의료의 미래, 두 가지의 주제로 3시간을 약속을 받았는데 말이 길어지다 보면 3시간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라이브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부분이 필수 의료 위기와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1시간 동안, 1시간보다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 필수 의료라고 하는 부분이, 필수 의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익숙한 단어는 전혀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메이저과 주요과들이죠. 좀 중증 환자를 많이 다루고 중환자실에서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또 대학병원이나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해주고 있는 과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전공의들 숫자도 제일 많은 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외산소 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내외산소 협의체라는 것이 내외산소 중에서 사실 산부인과 또 내과, 외과 전공의들이 차츰차츰 줄어들면서 또 소아과 전공의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거 정말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당시 이제 위에 쪽 기사에 보이듯이 복지부와 의료계가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논의를 시작을 했다. 여기서 이제 필수 의료란 단어가 사실은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필수 의료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무 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교과서적으로 무엇이 필수고 무엇이 필수가 아니다를 나누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우리가 메이저과와 마이너과를 나누는 것은 하는 역할에 대한 어떤 구분이지 그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의 구분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마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분야에서 일하는 것은 필수 의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무리한 어떤 워딩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필수 의료 협의체가 생겼는데 원래 있었던 내외산소 이 4개의 과에 더해서 흉부외과, 비뇨기과가 추가가 됐어요. 물론 흉부외과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심장이나 폐 수술, 혈관 수술 같은 거 많이 하고 비뇨기과 역시 콩팥이라든지 뭐 방광이라든지 뭐 외상 분야를 포함해서 암까지 많은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필수 의료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굳이 6개 과를 꼭 집어서 필수 의료라고 했던 것은 사실은 전공의를 구하지 못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반대로 응급의학과는 누가 봐도 필수 의료과인데 필수 의료 협의체에 빠졌어요. 네. 이 필수 의료라는 정의 자체가 사실은 좀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다가 두 번째로는 필수 의료를 살리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대선 공약에 필수 의료 살리자. 그러나 이제 그건 시점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때 시점이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되게 고생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감염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해가지고 환자들이 병원을 가지 못하고 뭐 구급차에서 출산을 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필수 의료를 국가가 살려야 되겠다. 거기서 이제 대통령 공약으로 필수 의료 살리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밑에 나와 있다시피 당시에 필수 의료를 살리자라고 했던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의 공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중증외상센터나 공공의료 부분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만들어서 좀 이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부분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필수 의료 살리기의 기본적인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은 다 온데간데 없고 2,000명 증원으로 완전히 3,000% 빠져버렸단 말이죠. 자, 그래서 네, 이제 슬라이드 내려주셔도 되고요. 먼저 필수 의료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필수 의료란 무엇이다? 필수 의료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옛날과는 어떻게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사실 의료라는 게 체계가 좀 없었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이제 의학이라는 학문이 막 발달하고 태동기에서 체계를 갖추는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의사는 사람을 보는, 사람 통째로 보는 직업이었는데 이제 점점 더 학문이 깊어지고 이제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하다 보니까 각 장기를 보통 중심으로 해서 혹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연관된 이제 기관 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과들이 세분화가 되게 됐는데요. 그러면 필수 의료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기가 필수적이고 생명에 어떤 장기가 생명에 필수적이지 않냐라는 것을 정의해야 될 텐데 사실 우리 몸에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장기는 없죠. 피부 같은 경우만 해도 피부가 다 벗겨져서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는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고 뭐
어느 장기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사실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장기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필수의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들을 정책적으로 골라낼 때 쓰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책적인 합의에 대해서는 사실 의학적인 부분보다는 뭔가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우리 김찬 교수님 생각은 필수의료 뭔가요? 그 최근에 네. 제가 올해 초에 어떤 학회를 갔었는데요. 그 학회에서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싶어서 모든 의학에 관련된 모든 과목은 필수료가 아닌 과목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캐치프라이즈로 걸더라고요. 응급의학과를 하면서 굉장히 느꼈던 건 환자분들은 본인들이 불편할 때 이제 응급실을 방문을 하시잖아요. 응급실이 불편해서 왔는데 내가 환자분한테 어떠한 설명을 할 때 이게 필수냐 필수가 아니냐라는 걸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말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쇳가루가 들어가서 오신 분한테 이거는 지금 뭐 실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내가 그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환자라고 하면 그거에 설득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필수료라는 거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분히 정책적인 구분하기 위한 도구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전에 컨트롤타워법이라든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첫 번째가 필수료를 정의하는 데서부터 이견이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수료를 정의할 때 접근성이나 아니면은 학회 의견을 받아서 2년에 한 번씩 필수료를 재정의하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어떤 지원할까를 고르는 데 의미가 있는 것 뿐이지 의학에서 필수료라는 건 교과서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전호 쌤 필수의료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필수의료란 말이 어디서 나왔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바이탈이란 단어를 한글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필수의료다, 뭐 비바이탈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바이탈을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가장 간단하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의사가 신경 쓰는 건 환자의 건강이고 건강이라는 건 이제 WHO에서 정의하는 게 이제 환자의 정상적인 상태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뭐 장기가 하나 없어지거나 장기가 무너지거나 이런 게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적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자기의 그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분들까지도 건강에 포함돼서 예를 들어 뭐 그 산업의학과나 아니면은 정신건강의학과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필수 의료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바이탈이란 단어를 한글로 바꾸다가 이게 조금 맛이 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필수의료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정치적으로 사용이 되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긍정적으로 사용해서 사실 이런 공약 나오고 이런 이야기 나올 때 기대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응급의학과는 누가 봐도 필수의료니까 뭐라도 좀 지원해 주겠지 라는 어떤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누가 아까 이제 우리 김찬 교수님 말씀하신 거나 전호 쌤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필수 의료냐에 대해서 서로 간에 논란이 있었고 그럼 누구라고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일로 정의해야 된다는 사람들조차 있었고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는 가치를 매겨서 수가를 주겠다는 가치 기반 지불제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필수의료 논의 자체가 이게 처음부터 약간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워딩이 아니었는가.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없는 것을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몰라서 그랬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고 이것이 좀 고도의 좀 정치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짚어서 이야기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 결국은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지금 사태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필수의료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우리 구독자님 중에 서춘희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의료진이 데모하는 거 정말 싫습니다. 저희도 싫습니다. 이제 사실은 데모라고 하는 것은 의약분업 사태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마 이제 2000년도였을 거예요. 2000년도였는데
그때 2000년도에 약 5개월간 이제 의사들의 파업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의학 분업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있었고, 그 와중에 뭐 안타깝게도 좀 가족분이 상황이 안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의료진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의료진의 책임이 맞습니다. 이제 그러한 문제를 일으킨 것이 결국은 정부이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정부인데, 그 정부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사실은 그런 사태를 정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태를 5개월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때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던 그 잔재들이 20년,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데서 지금 일의 심각성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슬라이드 다시 좀 띄워주실까요? 그래서 이 필수 의료라고 하는 게 지금 좀 전에 얘기 드렸듯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리둥절, 막상 필수 의료를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을 했던 이제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필수 의료가 과연 위기였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필수 의료가 정말 위기였는가? 그전에는 그럼 위기가 아니었나? 사실 제가 지금 23년째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응급실의 환경은 사실은 23년 전보다 지금은 많이 나아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사람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니까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계속 나아지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만족할 정도였느냐?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필수 의료 위기를 얘기할 때 보통은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의료 붕괴와 대형병원 과밀화, 또 주요과의 지원율 하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정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밀었던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서울에 계신 분이 두 분 계시고 지역에 계신 분이 있는데, 먼저 지역의료 붕괴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서울이나 빅5 병원, 서울의 이제 대형 병원이나 빅5 병원,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많이 서울 가고 싶어 하거나 빅5 가고 싶어 하는 분들 워낙에 많죠. 엄청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많은가요? 그 대부분의 저희 나라가 고령 사회잖아요. 노인분들께서는 그런 경향성이 덜한데, 나이가 젊을수록 소아과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병의 질환이 중하고 경과가 길어질수록 대부분 다 치료의 종결은 더 병상 수가 많은 병원, 더 의사 수가 많은 병원, 더 첨단 의료가 있는 병원이라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서울 쪽으로 전원을 원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역에서 치료가 가능한데도 서울을 가는 케이스가 많은 건가요? 네. 그러면은 보통 그런 분들을 더 설득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보내주는 편인가요?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의사마다 조금 상황 판단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설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전원을 가더라도 이득 볼 게 없고 결국 환자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만약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이제 다른 얘기인데, 전원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 보호자가 강하게 원하기 때문에 환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그 지역 내에서 충분히 치료를 종결할 수 있다는 걸 거듭 얘기하면서 설득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낸 환자를 받는 쪽의 병원에 근무를 하셨었는데요. 네. 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지역에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데 굳이 빅5 병원으로 오는 환자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사실은 뭐 다른 이제 외래를 보는 혹은 이제 입원실을 보는 다른 과 선생님들이랑 저희 입장이 조금 다르기는 한 게, 저희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응급실에서 보통 그렇게 지역에서 오래 시간 걸쳐서 올라오신 분들을 보다 보니까 또 입장이 조금 다르기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제가 봤던 대부분의 이렇게 지역에서 올라오신 환자분들은 이제 보통은 특히나 이제 말씀해주신 지역에서 충분히 치료 종결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서울까지 올라오신 경우에는 참 곤란한 경우가 많긴 했습니다. 저희도 물론 저희도 오신 만큼 최선의 치료를
이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최대한 모든 치료를 다 제공을 해드리지만 보통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 국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많은 분들이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몰리게 되거든요. 이제 지역의료 붕괴하고 과밀화가 되면서 이제 입원을 하셔서 치료를 한 2, 3일 정도 받으시고 뭐 충분히 좋아지면 2차 병원이나 뭐 댁에서나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게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병상이 없어서 입원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자원이 부족해서 실제로 지금 우리 병원에서는 이제 시술이라던가 이런 걸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던가 하는 경우들이 진짜 하루에 몇 번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왔다 갔다 하시는 시간 그리고 그 힘듦, 비용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환자의 부담 사실 보호자분들이야 이제 따라오시는 입장에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아픈 환자가 그 여정을 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또 오셔서 검사를 다시 하고 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다른 병원에서 또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런 환자분들을 볼 때가 참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이제 남은 두 선생님들 분께서 이제 전반적으로 잘 얘기를 잘 해주셔서 저는 응급실에서 보는 이제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환자분들이 올라오셨을 때 보통 뭐 특정 교수님을 딱 집어가지고 뭐 얘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입원을 하게 해달라든지 뭐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응급실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신속진료소가 아닌데 자꾸 외래를 잡았는데 이제 의료체계를 거쳐서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의료체계를 해서 외래를 잡았는데 외래가 너무 오래 걸린다. 외래가 3달 걸린다. 그러면 응급실로 그냥 걸어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랑이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지금 여기서 못 본다. 그러면 진료 거부냐?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지역 의료 붕괴보다도 이제 대형 병원을 원하고 빨리 보기를 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의료 체계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부분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쪽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사진이 좀 익숙한 선생님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네. 외래 앞에서 이렇게 번호표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응급실 앞에도 저기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역의료 붕괴, 지역의료를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신뢰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는 사람, 지인을 통해서 어떤 교수님이 더 잘한다, 여기는 더 문제가 없을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설득해서 전원을 많이 원하시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냐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갖고 있는 면허, 의사 면허의 가치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간단한 시술 집에서도 할 수 있거나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지만 그걸 병원 와서 하는 이유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서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지역병원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져 있는 걸 뭐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역의료 붕괴라고 하는 게 의대 증원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의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이제 의사를 많이 늘린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지역의 환자가 그렇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것이냐라는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이 의료계의 주요 반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병원 과밀화, 이거 사실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이것이 필수 의료의 위기다, 동의하시나요? 대형 병원의 과밀화가 필수 의료의 위기인가? 저는 말씀하시죠. 네. 저는 대형병원 과밀화는 그냥 선택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랑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생각하고, 그 대형병원 빅5 과밀화 말고 대한민국 자체가 서울로 집중화되고 있는 것은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의료계가 잘못되고 있고 의료계가 어떤 부분이 모자라서라고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전호 선생님은 대형 병원 과밀화가 필수 의료의 위기 동의하시나요? 저는 말씀하신 거랑 또 비슷한 논지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동일한 왜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듯이 동일한 비스하거나 동일한 비용을 낸다고 하더라도 훨씬 자기가 TV에서 봤던 자기가 뭐 한번 들어봤던 이름을 들어봤던 이런 병원에 가는 게 훨씬 그 편하고 좋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필수 의료가 완전히 그 해결된다. 뭐 의료적 문제가 없다 이런다고 하더라도 대형병원 과밀화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계현 선생님께는 좀 다른 걸 물어볼게요. 지금 의대증원의 주요 논지 중에 하나가 예약을 하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한다. 뭐 대표적인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몇 달 기다리는 것까지 보셨습니까? 예약이. 제가 응급실에서 잡아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외래별로 다르지만 응급실을 위한 슬롯을 몇 개씩은 빼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6개월까지 잡아봤습니다. 6개월 예약을 예. 응급실에서 잡았다고요? 응급실에서 특별 슬롯으로 빼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자리는 응급실에서만 예약을 할 수 있었을 텐데 6개월 뒤가 가장 빠른 날짜로 봅니다. 그러면 그 환자는 정말로 응급 환자인데 6개월을 기다린 건가요? 아니면은 6개월을 기다릴 만한 환자였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환자분도 그렇고 극과를 예약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외래를 당기러 오신 분들이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예약하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얘기지만 그렇게 시급한 당장 다음 주에 외래를 봐야 되는데 외래가 안 잡히는 경우는 아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6개월 뒤라고 안내를 드리고 되게 보내드릴 수 있었고 뭐 간혹 가다가 정말 일주일 뒤에라던가 뭐 근시일 내에 잡아야 되는데 외래를 잡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들은 사실 꼭 6개월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 단계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해서 그쪽 병원 그쪽 과랑 이제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안내 드리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은 전국의 모든 대학병원들이 다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닐 텐데요. 그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근무했던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병원으로 분당서울대병원과 이제 위탁 운영으로 서울특별시 보라의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라의 병원 같은 경우는 시립병원 특성상 뭐 2차 병원이라고는 하지만 충분히 대학병원급의 기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확실히 보라의 병원 정도만 해도 예약되는 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우리 전호 선생님께는 이제 그걸 물어볼게요. 이제 대형병원 과밀화가 결국은 좋은 병원을 가고 싶어하는 환자들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의 이제 의료계가 주장하는 논지 중에 하나는 과도한 의료 소비. 여러 병원을 다닌단 말이죠. 지역에서 검사를 받아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이 맞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의 병원을 다니는 환자들을 많이 봤나요? 예, 많이 보죠. 아무래도. 몇 군데까지 진단받아 본 환자를 봤습니까? 18번까지 봤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물론, 이제,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18번까지 가서 못 받았는데, 결국 저희 응급실에서 진단을 해낸 경우가 있었거든요. 있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18개 심지어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니고 18개에서 모르겠다고 했던 상황이었고, 그때는. 심지어 동일한 이제 진단을 뭐 10번 이렇게 받은 사람들도 와서 또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부정 단계, 부정, 분노, 우울 뭐 이렇게 가는 단계에서 부정 단계에서 오는 건데, 사실 작년에 한 명이 3,000번 가까이 의료를 사용한 케이스가 있는 것처럼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끼리 공유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중 그 비용을 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단순히 의료 이제 데이터가 보안상의 문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걸 악용해서 계속 뭐 들어본 적 없다.
나는 이거 진단받은 적 없다. 그리고 제가 뭐 CT 찍거나 뭐 검사 결과를 딱 말해주면 사실은 여기서도 이렇게 말했었다. 혹시나 해서 와봤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좀 막아야 돼. 왜냐면은 막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왜냐면은 이런 분들 때문에 급한 일들이 미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빅5 병원이 지금의 한 서너 배로 크기를 키운다 해결이 될까요? 서너 배 외래 보시는 사람 숫자가 많아지시겠죠.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게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역의료 붕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역의 의료기관과의 신뢰가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각 지역이라는 특성이 분명히 있고 지역의 인구 자체가 수도권에 비해서 적고 모든 어떤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으로는 어떤 이런 수요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너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제한하거나 억제를 했을 때 분명히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결국은 지역의료 붕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운영의 문제이지 또 대형병원 과밀화 역시도 어떤 시스템 운영의 문제이지 이것이 필수의료의 위기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주요과의 지원율 하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응급의학과 지원율이 2015년에는 100%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로 10년간 계속 이제 지원율이 하락해서 지금은 80% 중반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수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대로 지원율이 떨어져 있고요.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얼마 전에 또 비뇨기과 회장님 만났었는데 비뇨기과도 지원율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립니다. 100%가 넘어가는 과들은 우리가 피한성 정제형,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신과, 재활학과, 정제형, 영상의학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인기과라고 얘기하는 곳은 100% 이상의 지원율을 보이고 있고, 자, 주변에서 이제 응급의학과를 지원했으니까 주변의 친구들은 또 다른 과들을 많이 지원했겠죠. 인기과와 비인기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전호 쌤부터 물어볼까요? 인기과와 비인기과. 네. 사실 얼마나 적나라하게 말하는가. 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이제 2019년 기준으로 이제 안과가 6억을 번다. 뭐 그런 게 있죠. 그 이야기는 내가 좀 이따 따로 해야 돼. 그거 거짓말입니다. 안과 6억 번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치밀하게 자기가 정확히 얼마 버는지 다 알아보고 내가 개업 비용이 얼마고 내가 개업을 했을 때 어디서 할 거고 내가 환자군을 어떤 환자군을 볼 거고 이렇게 해서 전공을 결정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아닌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아무래도 미디어에서 들은 걸로 이게 좋아 보이니까 아니면 뭐 지나가다 저런 데가 돈 많이 번다더라 이런 식으로 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인기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돈을 잘 벌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과를 아무래도 가는 경우가 많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자기가 힘들었던 그 학창 시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보상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이제 하는 것보다도 거꾸로 얘기하면 응급의학과나 아니면 내과, 소아과 이런 것들을 왔을 때 너무 힘들고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파산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리스크를 생각해서 인기과를 고르는 경우들도 있죠. 김창규 선생님은 친구들을 봤을 때 인기과와 비인기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조금 시각을 다르게 해서 인턴 선생님을 이제 꼬실 때 너 응급의학과 우리 과 해라 라고 이제 트라이 처음에 뭐 다른 과를 넣었다가 이게 돌아보니까 아닌 것 같다라고 붕 떠있는 인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꼬실 때 이제 그 시점에서 너 응급의학과 인턴 할 때 재밌게 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면서 꼬시면 거기서 형 소송당하면 다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맞지. 나는 소송 안 당할 자신이 없어요 라는 말에 반박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재밌게 이야기를 했지만
인기과, 비인기과 소위 그렇게 구분을 할 때, 제가 느꼈던 건 좀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예후에 대해서는 인기과인 친구들은 의사가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 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다른 거라는 도구적인 측면에서 직업 진로로서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술자리를 가보면 그 자기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라이프에 좀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비인기과 친구들은 비인기임에도 불구하고 비인기과를 선택해서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이 거기 자체에 있는 친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인턴이 그렇게 얘기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를 지원해준 친구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약간 요새 말로 알바노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를 해야 하는 친구들 저희 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인기과는 조금 더 소신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인기과와 비인기과는 삶에 대한 좀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리스크냐, 리턴이냐, 어떤 걸 좀 더 중시하느냐. 선생님 보시기에는 뭐 인기과. 앞에서 또 네. 서로 다른 시각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도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보자면 네. 이제 MZ세대 요즘에 다른 직장에서 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어폰 끼고 일을 하네, 뭐 회식을 안 나오네. 사실은 저희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MZ세대라고 사실 퉁치면 저 같은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긴 한데요. 저보다 20살 많으신 분들도 MZ이신 거 가끔 있거든요. 너무 많이 저도 웃기네. 끼고 싶습니다. 예. 네. 이제 MZ라고 하기 좀 그렇고 최근 한 20대 혹은 이제 30대 초반 이 정도 저희 또래의 이제 전공과를 선택하시는 선생님들 기준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자기 삶도 중요하고 이제 QOL이라고 하는 일을 하면서 일이 나의 삶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은 있고 나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나의 파트로 가져가는 그런 그 도구적인 성격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비인기과들은 상당히 QOL이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뭐 집에 못 가고 당직 써야 되는 빈도도 굉장히 높은 과들이 몇 개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뭐 그날 일하는 것만 해도 응급의학과는 그래도 좀 더 이제 퇴근은 좀 맞춰주는 편이지만 퇴근을 제 시간에 못하는 과들이 되게 많고요. 맞지. 그리고 사실 응급의학과 입장에서 가장 이제 맞닥뜨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얼굴 붉힐 일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근데 심리적으로 힘들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온다라고 느끼기는 했어요. 사실 이제 뭐 저희 과랑 성격이 좀 다른 과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과들도 분명히 한두 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얼굴 웃으면서 기본적으로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환자를 웃으면서 대하는 과들이 사실은 저희 과가 좀 특별한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과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에서 보통 중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웃기가 참 힘든 과라고 생각을 하고 환자들이 그걸 부정하기도 하시고 저희한테 분노하기도 하시고 그 우울감을 저희한테 투사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굉장히 날것의 감정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 필수요라고 이제 주요과라고 하는 지원율이 하락한 과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않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응급실에서 한 10년 일하다 보면 성격이 바뀌어요. 예, 저는 엠프제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감정적이던 사람들도 이게 감정적으로 좀 메말라가고 힘들어하는 부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조작을 잘못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올린 글들을 잘 못 봤어요. 그 아는 분 통해서 예약 잡으면 빨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는 분들 통해서 뭐 이렇게 좀 빨리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경우들이 병원마다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김영란법 이후로는 사실은 이제 그 자체가 금지가 돼 있고 국가 의전 서열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지만 의전 서열 정도 들어가야 이 예약 잡을 수 있고요. 일반인 분들 또 뭐 의사들 아는 사람이다, 친구다, 이 정도로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기사가 의사연봉 평균 3억이라고 이제 났어요. 오늘 하루 종일 나오더라고요.
네, 뭐 뭔가 이제 약간 의료계에 유리한 상황이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의사들 평균 연봉 높고 뭐 특정과는 연에 얼마를 번다. 이제 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30대 중반에 우리 김윤 교수님이 말씀하신 3억 5천에 어림도 없이 연봉 6천만 원에 대학 교수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40이 되도록 1억이 넘지 못했었어요. 와이프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억울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뭐 기업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응급의학과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과이기도 하고요. 또 하는 일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 또 어떤 것을 재밌어 하느냐, 내가 선택한 길이 뭐냐가 중요하지, 급여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평균 연봉 3억이라고 하면은요, 대부분은 1억 밑으로 다 깔려 있고요. 10억 이상 버시는, 아주 많이 버시는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의사 집단뿐만이 아니라 모든 집단에서 다 그런 식으로 편차가 나오는 것이고요. 평균이 아니라 중간값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은 나이 또래의 어떤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서 의사의 연봉 자체가 논란의 거리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끝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남녀 비율 물어보셨는데 다음번에는 가능하면 우리 여자 전 전공의 선생님도 한번 모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응급의학과가 여자 선생님들 꽤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아유, 다른 과에 비해서. 여자가 하기 힘들지 않나요? 사실 남자가 하기도 힘들고 여자가 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최소한 응급의료라는 분야에서는 남녀 차별은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중간에 제가 조작을 잘못해서 이런 글들을 제가 잊어버렸던 거. 네, 한낮의 유성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거 벌써 얘기하면 저희 빨리 끝나고 가야 되잖아요. 네, 우리 이제 그 지원율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사실 지금 소아과 같은 경우에 이면택 회장님이 의사협회장이 되셨는데 소아과 지원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단 말이죠.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소아과 지원율 뭐가 문제인가요? 뭐 이제 대표적으로 짚히는 거는 저 이대목동 사건이라고 하는 이제 열심히 치료를 하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영역 밖에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로 구속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인 경험을 비추어서 봤을 때는 정말 솔직히 요즘에 소아과 환자들 그리고 보호자분들 대하기가 이전보다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까 뭐 진료 여러 번 보시고 이런 분들 말씀해 주시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저는 소아응급실에 있으면서 열나서 감기 걸려서 왔던 친구인데 그날 병원을 4번 갔던 친구를 봤어요. 아이가 피를 뽑겠다고 했는데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럼 피 검사를 좀 해보시죠 하고 말씀을 했는데, 보통 아이들은 피를 뽑겠다는 피 얘기가 나오면 이제 웁니다. 거기서 울어야 정상적인 반응인데 아이가 표정이 너무 초연했어요. 나 또 뽑히는구나 이러고 모든 걸 놓아버린 그 표정에서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예시 중에 하나고, 그분이 뭐 꼭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그만큼 걱정이 되셔서 여러 병원들을 다니신 거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런 거를 대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말씀드려야 이분을 여태까지 받은 검사와 시간이 걸린다는 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감정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소아과에 있어서는 악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찬규 선생님. 지원율 하락에 대해서. 네, 그렇죠. 주요과의 지원율 하락. 예를 들어 소아과는 뭐가 문제여서 지원율이 떨어졌을까? 대표적인 지원율이 떨어진 과로 꼽히는 소아과 같은 경우는 업무의 강도 때문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환자가 많아서라기보다는 환자 한 명 한 명당 이제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그리고 소아과는 다른 과랑 다르게 환자 한 명이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 포함한 3명을 모두 만족시켜야 치료가 종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증상 조절이 이렇게 될 거라고 경과를 설명해 드려도 증상이 당장 조절되지 않으면 이제 의사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의심을 받는 모습을 겉에서 보았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소아과 회장님이 저한테 갑자기 와서 자네는 소아과에 굉장히 필요한 인재네. 자네 지원만 하면 내가 교수로도 뽑아주고 소아과 그냥 픽스턴 시켜주겠네라고 해도 나는 그 삶을 살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를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는 주요 과목의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삶을 살고 감내할 자신이 없다라는 것이 공통사항이고, 그 감내할 자신이 없는 것,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보호자와의 유대관계가 어려움이나 아니면 환자를 보는 거 어려움도 있지만, 아니면 그 아까 수술 이후에 잘못되었을 그 컴플릿 합병증에 대한 책임 문제, 소송 문제, 그리고 내가 다른 직군이나 다른 내 동기들보다 직업적으로 돈을 많이 못 번다는 그런 직접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려봤을 때 저렇게 살기 싫다 하면은 과들인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소아과의 위기를 얘기하면서 제 친구인 소아과나 제가 알고 있는 소아과 선생님들을 봐도 참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은 아이를 진짜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한결같이 꼽는 거는 부모는 정말 싫다고 얘기를 해요. 응급실에서도 소아 환자가 왔을 때 사실은 소아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민감하거나 예민한 부모 때문에 힘든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정호 선생님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이제 응급실에 있다 보면은 이제 불만 카드를 이제 훈장처럼 모으게 되는데 그러다 여기서 보면 불만 카드란 민원을 네.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마음의 소리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저도 소아응급실 갔을 때 기억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이가 이제 열이 좀 있다고, 38.5도로 열이 있다고, 이제 뭐라 그러지? 유모차. 유모차를 타고 왔거든요. 유모차를 타고 와서, 유모차를 타고 온 상태에서 이제 보호자가 이제 유모차에 애를 꽁꽁 감싸 놓은 상태가 춥다고 하니까, 꽁꽁 감싸 놓은 상태에서 애를 이제 꺼내려고 하고, 애도 막 힘들어하고, 막 여러 벨트를 풀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그냥 두시면은 제가 유모차 안에서 만져보겠다고 하고, 제가 풀어서 유모차 안에서 만져보고 시진, 청진, 촉진 하고, 이제 애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딱히 소부분도 괜찮고 다 괜찮아서 단순 열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바이러스성 질환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집에 가셨어요. 이제 해열제를 먹고 열이 떨어져서, 그리고 고열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고요. 갔는데 이제 불만 카드가 날라온 게, 애를 침상에 눕히지도 않고 유모차에서 봤다. 아이를 배려해서 한 건데. 네, 저는 배려해서 한 건데 그러면서 뭐 해준 것도 없이 보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이래도 되냐 막. 근데 사실 저는 소아과의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 또 그거라고 봅니다. 사실 소아과를 이제 모든 과 중에서도 소아과는 환자가 자기 증상을 말을 잘 못하는 케이스라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물어봐도 표현할 단어를 모른다든지 말을 못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꽤 있어서 결국 부모한테 의지해야 되고, 애가 언제부터 보채든가요? 몰라요? 이러면 이제 이러면 곤란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더 듭니다. 손이 더 가고 시간이 더 들고 훨씬 유추해야 할 게 많고. 맞아요. 소아과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일단 의사소통이 원활치가 않은데 어른보다 훨씬 더 많이 더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 진찰해야 되고, 소아뿐만이 아니라 부모와도 같이 이제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성인보다 대부분은 수가가 싸요. 그게 문제죠. 네, 시간은 훨씬 더 많이 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소아과에서 좀 많이 주장을 했던 부분이죠. 소아과가 결국은 2,000명을 증원한다고 해서 소아과가 늘어날까요? 뭐 2,000명 정도 증원하면 2명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몇 명 정도는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게 약간 근본적인 원인과는 전혀 이제 동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것은 소아 좋아하는 의사들도 분명히 있어요. 소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사들이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사들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고 소아과를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자꾸 안 좋아지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제가 항상 그 증원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제일 먼저 꺼내는 말이거든요. 그 소아과 전문의는 매년 꼬박꼬박 배출이 되고 있다. 수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꼬박꼬박 배출이 되고는 있다. 그러나 소아과 병원은 점점 줄고 있다. 소아응급실은 이제 서울에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러면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소아과가 많아진다고 해서 실제로 뭐 소아과도 2명 늘어난다고 해서 2,000명 늘려서 2명 늘어난다고 해서 결국 환자들이 볼 수 있는 소아과가 늘어나느냐, 소아과 병원이 늘어나느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슬라이드 다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뭐 문제는 이제 다른 과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소아과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 다음 차례로 응급의학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소아과 오픈런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전공 분야가 아니니 일단 지금은 좀 자제를 하도록 하고 응급실 뺑뺑이와 법적인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몇 가지 주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17세 여학생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한 후 2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아 떠놀다가 결국은 사망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우리 이기현 선생님께 한번 물어볼까요? 네, 응급실 뺑뺑이가 맞나요? 수용 불가죠. 그냥 배후 진료 불가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응급실은 치료를 종결하는 곳이 아니라 치료를 시작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응급실에서 모든 치료를 다 하고 갈 거면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끔 드리는 말인데 응급실 12층짜리 지어놓고 저희가 다 하지 이렇게 과 나눠서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전문과를 나눠놓고 그 첫 단계에서 중요한 것들 우리가 소위 이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크게 다치신 분이 다음 시간 그러니까 1시간 뒤, 6시간 뒤에 살아있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살아있는 시간을 벌어서 그 다음 배우진료과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그 배우진료과들이 수월하게 각자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응급의학과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대구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과들이 뭐 병상 문제도 있었고 뭐 병원별로 사정은 달랐다고 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대부분의 병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배우진료과가 없었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없는 문제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병원을 119 단계에서 빠르게 찾는 것이 핵심적인 결국 목표가 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이러이런 배우진료과가 없어서 이 환자분은 다른 병원 또 배우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린 거죠. 네, 시간이 좀 걸렸던 케이스고 그러면 그 배우진료과가 있는 병원이 왜 그렇게 없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왜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이 살고 시골 인구는 점점 죽어가느냐의 문제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 들어와 계신 분들은 소아과가 불편해서 많이 좀 고생들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소아과 회장님도 한번 모시고 나오겠습니다. 소아과 얘기는 우리 소아과 선생님께 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기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응급실에 데려다 놓으면 모든 치료가 다 제공되는 병원이 전국에 수백 개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 응급의료나 중증의료는 한정된 인프라를 어떻게 나눠서 쓰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정된 인프라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응급실 뺑뺑이가 우리가 이제 응급실 뺑뺑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응급실에서 못 볼 환자는 사실은 없거든요. 결국은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는 모든 환자한테 다 제공이 가능하지만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최종 치료나 최종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얼마나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미르슈아 님이 수술하는 거 무서워서 수술 안 하는 과로 가는 의사들도 많나요? 질문 주셨는데 수술이 무섭다기보다 그 취향에 안 맞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과를 선택을 할 때 내가
정말로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 좋아하고 환자 보는 거 좋아하고 이런 어떤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하는 거 얘기하는 거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직접 환자를 보지 않는 영상학과나 그런 다른 파트로 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고요. 수술도 마찬가지로 수술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무슨 어디 가서 뭐 간단히 끝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옷을 갈아입고 수술장에 들어가서 짧게는 한두 시간, 길게는 12시간, 24시간까지도 수술장에서 그런 긴장 상태 속에서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이 있고 그게 자기 취향에 맞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무서워라고 하는 거는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취향에 맞는 사람이 있고 취향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병원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상황은 제가 다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시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우리 전호 선생님께는 용인식 소아 환자를 물어볼까요? 서울에서 5세 아이가 40도 발열로 5번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네, 이것도 알고 계시죠? 네. 비슷한 경우를 상당히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저 때 저희 병원으로 연락이 안 왔었어가지고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없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수학과의 붕괴도 문제고 뭐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기초적인 단계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뺑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어디가 비어 있고 어디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쫙쫙쫙 나눠가지고 애초에 그런 곳을 정확히 119에서 알고 있고 상황실에서 알고 있고 이렇게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전화해서 거기는 되나요? 여기는 되나요? 여기도 안 돼요? 이러면서 계속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좀 문제라고 보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입원 치료가 어렵다며 집으로 귀가조치된 후에 증상이 악화돼서 사망한 부분에 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입원 치료가 어렵다고 해서 귀가했을 때 다시 문제가 생겼으면 다시 응급실에 오면 어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네. 좀 주의를 해서 들여다봐야 하는 현상 자체가 왜 응급실에서는 이런 환자들을 그냥 흔쾌히 오라고 하지 못할까라는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처음부터 이제 응급실이 비어있지 않은 그런 과밀화인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수술이나 입원이나 그런 최종 치료, 특히 이제 부족한 소아 진료에 백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처 손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해서 거절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의료계에서 5년 전, 10년 전부터 계속 주장하던 바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그러니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계속 뭔가 우리는 주장을 하고 정부에서는 받아들여주지 못하고 이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초초미님이 파업한 의사 가족들이 아프거나 사고 당하면 국민과 똑같이 치료 못 받겠죠. 아마도 약간은 좀 의사들의 지금 행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저께 근무할 때 그 병원의 교수님 가족분이 한 분이 아파서 오셨는데요. 이분도 결국은 수술이 안 돼서 다른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지금은 뭐 의사 가족 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국가 의전 서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모두가 위험한 상황이 분명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아는 분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것도 심지어 네, 같은 전공을 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인데 친가족분께서 되게 좀 안 좋은 상황에 됐는데 119가 갈 곳이 없어서 무려 40km나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을 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의사 가족이라고 지금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낮의 유성님,
의대 증원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사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의 상황이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2,000명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의사들과 국민들을 그 숫자에 매몰돼서 뒤에 있는 정말 중요한 의료 발전이나 의료 개혁이라는 부분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시간, 2부 시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우리 김창규 선생님은 외상센터에 있는 분이니까 제가 네. 외상에 대한 이야기 물어보려고 해요. 용인에서 70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사건 역시 들어보셨죠?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로 안타까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없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리에 나오면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지금 시민 일반 대중에서 보는 시각에서 의사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적어도 저는 내가 사명감 있는 의사가 아니면 대체 누가 사명감 있는 의사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1년차 때 정말 많이 했던 실수가 배우진료과가 책임질 수 없는 환자인데 제가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환자가 힘들고 여기저기 안 좋다고 하면 그러면 교수님들한테 혼나죠. 엄청 혼납니다. 그러면 네가 책임질 수 있냐? 그때 당시에 이제 소아과가 문제였으니까 소아과가 많이 있었고요. 아니면은 어떤 마침 그때 시술이 안 될 때 이 환자분이 만약에 중증 질환이어서 응급시술로 그 뇌혈관을 뚫지 못하면 예후가 심각하게 안 좋아진 걸 네가 책임질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그냥 환자분이 여기저기 병원에서 수용이 안 되고 30분 동안 떠돌았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받은 건데 라는 억울한 마음이 처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악마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진료과에서 이거를 치료 종결까지 책임질 수 없으면 책임질 수 있는 병원을 가는 게 환자한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저희 병원 말고 다른 수용 가능한 병원을 알아봐 주세요라는 것이 뺑뺑이라는 표현으로 왜곡되고 변질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응급실에서 근무해보면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 환자 왜 받았냐고 딴과에서 불평 받아본 적이 많으시죠? 네. 이게 응급의학과가 모든 것을 끝까지 다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저희가 이제 이쪽 병원으로 오세요라고 해서 환자가 왔는데 결국 이 사람이 어떤 특정과, 뭐 내과라든지 외과에 특별한 시술이 필요한 환자라고 결론이 났어요. 근데 그쪽 과에서 왜 자기들 허락도 없이 환자를 받았냐라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저희는 뭐 너무나도 익숙하게 이런 경험들이 많다 보니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 드리고 가야 될 질문이 또 하나 있네요. 엘릭스 초이님께서 타학문과의 연계나 협동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질문도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이라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의학과 타학문의 연계, 콜라보레이션,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부분이 상당히 약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외국 같은 경우는 전문의를 딴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 임상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연구라든지 어떤 이 타학문과에 이런 것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임상 말고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다 임상에 존재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기초학문이라든지 타학문과의 연계가 아직은 부족한 편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청취자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 맨 처음에 의학전문대학원 만들 때 정부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의사과학자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의료계 뭐라고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꺼내지도 말라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과학자 늘어났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책상 앞에 앉아서 정책을 만들면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우리가 어떤 잘못된 정책을 시행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얻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에 대한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피드백이 없다 보니 자꾸 정부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저희가 앞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슬라이드 좀 보여주실까요? 그래, 결국은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응급실 뺑뺑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진짜 간단한 해결책이 하나가 있거든요. 다 받아주는 병원이 한 군데씩만 있으면 돼요. 연락하지 않고 무조건 보내도 다 받아주고 최종 치료를 할 수 있는 빅브라더가 지역마다 하나씩 있으면 해결됩니다. 동의하시죠? 지역 거쳐. 네. 그런 역할을 사실은 빅5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은 과밀화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얽혀있는 문제, 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래서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이야기 맨 처음 나왔을 때 응급의학 의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응급실 과밀화, 취약치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 이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응급실 뺑뺑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하나도 없이 의대 증원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1부 마지막 타이틀로요. 한 10분 정도만 이 응급의료 현장의 법적인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해요. 왼쪽에 서울구치소 밑에 최대집 전 회장님이 계시고 사망한 환자를 애도합니다. 네, 1인 시위를 하고 계시죠. 뭐였냐면은 횡격막 탈장 소아 사건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가 아파서 아이가 응급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진찰을 하고 관장을 하고 다음날 소아과를 가라고 했어요. 아이는 다음날 소아과를 갔습니다. 며칠 있다가 다시 또 응급실을 들렸고 다시 또 소아과를 갔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횡격막 탈장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사건에서 연루되었던 맨 처음에 아이를 봤던 응급의학과 의사 또 소아과 의사가 법정 구속이 됩니다. 네,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되게 큰 일이었고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사실은 구명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사건에 대한 사실이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대법원 대동맥박리, 이제 얼마 안 됐죠. 작년 12월 달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서 당시 이제 그 사건 당사자는 지금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공이 1년 차예요. 밤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흉통 환자가 왔어요. 근데 심전도도 문제가 없고 엑스레이도 문제가 없고 검사 결과도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약을 주고 귀가를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귀가 한 5시간 만에 대동맥박리에서 출혈이 나서 응급으로 다른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그 후로 이제 중환자실에 지금까지 계속 있는 그런 상태이지요. 전공이 1년차 때 사건으로 무려 10년간의 법정 투쟁, 민사소송이 있었고요. 민사소송 중간에 다시 또 형사소송이 시작이 돼서 형사소송 최종 판결은 결국은 유죄, 실형을 선고를 받고 면허 취소가 된 거죠.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자회견도 하고 반대 성명서도 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습니다만 1년차가 CT를 찍지 않아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의학적인 진찰이나 검사 결과는 100% 어떤 진단을 가리키는 것들은 사실 통계적으로 없다고 보거든요. 없는 거고, 왜냐면 통계적으로 100%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서 사실 모든 경우에 물론 다 CT를 찍으면 좋겠지만 CT를 찍는 오는 환자마다 다 CT를 찍으면 CT 기계를 몇십 대를 놔야 될 거고 그거를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그 응급실 진료가 이어나가질 수 있는지도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사실 대동맥박리는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 있고 그냥 뭐 물어보거나 아니면 진찰이거나 이런 것만으로는 굉장히 알기 어려운 질환인데 그때 그거를
놓쳤다고 보기도 굉장히 애매하고, 왜냐면 그때 어떤 단계인지 모르기 때문에 놓쳤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그 심지어 그때 놓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고의로 이 환자 내가 죽여야겠다 이러고 그런 게 아닌데, 이게 과연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일인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찬 교수님 생각은 어때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응급 영상 중환자 영상학회라는 이제 단체에서 강의를 해주신 걸 오래 들었는데요. 사직하기 전후로 해서 거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강의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AI 과연 의사 대체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였습니다. 근데 결론은 AI의 기능은 굉장히 좋아졌고 많은 진단을 대체할 수 있는데, 그 AI가 실질적으로 진료에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의사가 판단하기 애매한 건 AI도 애매해서 판단을 못한다는 겁니다. 즉 의사가 생각하기에 명확하면 그거는 AI도 명확하게 진단을 내리는데, 의사가 애매하게 생각하는 건 AI도 애매해서 의사들이 AI를 쓰고 싶은 이유가 내가 애매할 때, 잘 모를 때 AI의 도움을 받고 싶은 건데, 대체가 지금은 어렵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응급실에 온 환자들을 100% 모든 진단명을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로 뭐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의사의 재량으로서 사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과하게 책임을 묻고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의사들이 더 소극적이 되고, 아까 얘기했던 응급실 뺑뺑이처럼 내가 조금이라도 책임질 수 없으면 아예 환자를 얼굴조차 안 보려고 하는 책임론으로 더 번지게 되는 굉장히 강한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건 보고 이 얘기가 좀 더 와닿았어요. 너 책임질 수 있어? 라는 말에, 예전엔 책임을 지고 싶었는데 나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더 들게 되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위축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계현 선생님께는 좀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근무하면서 법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나요? 네. 얼마나 많이 걱정을 하나요? 환자분이 소송을 걸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위축됩니다. 많이 위축.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얼마 전까지 1년 차였던 입장에서 정말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했을 일도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되고,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한 마디 덧붙여야 되고, 이런 이제 불필요한 과정들이 많아지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정도로, 실제로 환자랑 얘기해봤을 때 이 환자는 뭐 민원이 됐든 죄송합니다. 네. 라이브다 보니까. 라이브다 보니까 네. 소리를 꺼놨는데 가끔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드리던 말씀 마저 드리면, 분명히 위축이 되고 그 위축되는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하지만, 잘 얘기해서 이러이러한 위험성이 있는데 환자분께서 생각하실 때 뭐 요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비용을 더 추가를 해서 검사를 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굳이 이런 거는 나중에 조금 더 증상이 진행되면 해보실 것 같으세요? 선택권을 드릴 수 있는 만한 그런 결정들을 가능하면 하는 방향으로 하게 된다던가 하는 경향성이 생기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확실히 과잉 검사, 과잉 처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그리고 느낌이 들면서. 실제로 이제 똑같이 말씀을 드려봐도 그런 환자분들, 그런 보호자분들은 더 많은 검사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무슨 어떻게 말씀을 드려도 이것도 더 하고 싶다, 저것도 더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이제 과잉의료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과잉의료를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이제 이거를 배제해야 돼서, 확실히 배제하기 위해, 예를 들어서 가슴이 흉통으로 온 여성, 최근에 봤는데, 대동맥 박리 봤는데 CT 찍어야지 하고 이제 ADCT, 이제 대동맥 박리를 보는 CT를 딱 찍었는데 이제 비싸거든요.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서 왜 찍었냐? 이러면 나 이거 못 내겠다. 나는 그냥 위험이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위험약이나 주고 보내지, 이거 왜 찍었냐? 이러면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소송을 건다거나 그걸 가지고 막 이제 화를 막 낸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러면 그것도 또 곤란합니다. 아마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지는 못하셨겠지만 삭감도 많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응급의학과에 그렇게 아주 뭐 거창한 삭감의 물결이 흐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응급의학과도 사실은 삭감 많이 됩니다. 특히 이제 MRI 같은 고가의 검사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엄청난 삭감이 기다리고 있고요. 삭감하게 되면 병원의 대응 방안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본인 부담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첫 아이 증후군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아마 아이 부모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는 것 같아요. 침대에서 몇 번씩 떨어져 보셨죠? 네, 꼭 응급실 옵니다. 근데 첫째 아이는 반드시 데리고 와요. 둘째 아이부터는 데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게 없다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시니까. 사실은 법적인 위험성이 우리처럼 이제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특히 이제 좀 중증 환자나 상태가 나쁜 환자를 많이 담당을 하는 분들이 이제 전문과에서는 법적인 위험성에 대한 어떤 부담이 상당히 많이 크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민사소송이 있고 형사소송이 있잖아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통상적인 의사가 할 만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병원에 갔으면 이 정도라도 해야지 라고 하는 부분들, 의사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의사인데 너희가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민사소송의 소송거리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반면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원인과 결과예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의 결과로 이러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입증이 돼야지 형사소송의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의사들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환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런 의료사고가 형사소송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의도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을 해야 할 의도로 뭔가 해서 이 사람이 나빠졌다. 그건 이제 형사소송의 거리가 되겠죠. 그러나 의료라는 자체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 좋지 않은 결과가 이어졌다라고 해서 형사소송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사실은 너무나 과도한 상황이다라고 의료계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러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있게 되면 결국은 의료계는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검사까지도 모두 다 확인을 해서 괜찮다라는 것을 두 번, 세 번 체크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의료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의료 현장의 법적인 위기이고요. 이게 사실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사들이 생각하기 되게 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필수 의료는 절대로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필수 의료를 하고 싶어도 이러한 위험 때문에 필수 의료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의대 증원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런 것을 감수하고 필수 의료 현장으로 지원을 할 것이냐, 저희는 가능성이 적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깐 잠시 쉬었다가 갈 예정이고요. 일부에는 필수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좀 어떻게 보면 청취자분들께 또 잘 모르셨던 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는 자리였다면,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아마 비욘디에서 영상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잠시 저희 쉬었다가 한 10분쯤 후에 다시 자리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